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원래 얼굴이 작으신데 지금 편찮으셔서. 아니, 실장님 얼굴 이럴 때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별꼴이 반쪽이에요. 별꼴이 반쪽이라는 말도 그때 쓰는 거군요. 정말 반쪽입니다. 예.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놔드려야 되는데, 저희 또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이나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욕심이요. 실장님 얘기를 계속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또 우리 광주 지부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위암초기로 또 잘못 보도가 나가가지고. 네. 아주 또 오보를 바로 잡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좀 바로 잡으시죠. 도대체. 이거 방송에서 그런 개인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예, 어쨌든 네. 위험한 상황은 아니신 거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경고망동을 삼가하고 공손하게 살라는 그런 진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이 신호를 보낸 거죠. 조금 쉬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예. 똑바로 살라는 거고. 술만 좀 줄이시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정치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청산되지 못한 역사 때문에요. 사실은 정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문창극 총리 지명 후보자, 역사 인식관, 역사관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또 원로학자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네. 하여튼 7, 80대 연령대의 원로학자들 10여 분 이상이 아마 두 가지. 하나는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하고 그다음에 사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진 사퇴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네. 예. 불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대단히 걱정이 되셔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며칠 그저께인가요? 에서는 7개 역사학술 단체에서도 역사 단체에서 했죠. 예. 참 재밌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총리 인선이나 어떤 개각할 때 거의 예의 없이 역사인식 문제가 항상 걸리잖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딱 얘기하면 첫째 부동산, 내지 부정축제죠. 두 번째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나 교육 문제, 그죠? 주로 자녀들의 이중국적이나 교육 문제. 근데 세 번째가 납득하기 어려운 역사인식이죠. 한마디로 반동적 역사인식. 이게 항상 이 세 가지가 걸렸죠. 이 세 가지인데 바로 이번에도 예의가 아니게 또 그런 참극이 빚어지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문창극 후보의 관련 발언들 정말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말 그대로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예, 저는 현재 이 정권이나 이 문창극 씨에 대해서는 보수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보수로 위장한 한국 극우 반동 세력의 맨 얼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해도요. 사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 자체에 사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없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불러야 돼. 폐륜적 극우. 이거는 물론 폐륜이란 말이 인륜관계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저도 한국에서는 총리를 한다면 한국 국가의 정체성을 책임지는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속에서 보면 이게 아베 총리의 무슨 살아있는 아바타인지 이런 정도로 되었단 말이죠. 이 내용도 보면 심각해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참 체계적으로 식민사관을 그대로 배웠는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자기는 실수라든지 또는 자기가 말한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온 발언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인 식민사관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선 500년의 역사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들 처음에 윤치호 그죠? 아, 예, 네. 그 대표적인 친일파죠. 이름도 얘기했죠. 그런데 예. 나중에 아니다. 비숍 영국 사람 그걸 뺏겼다. 뭐 그게 그거예요. 예, 했는데 정확하게 윤치호나 비숍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일본의 식민사관의 가장 정수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 조선은 반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문화와 달리 독자적인 문화가 없다. 스스로 발전한 능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반도성 이론, 그 다음에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를 타율성 이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대륙이나 자기네 섬나라를 해양이라고 해서 해양의 영향 속에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타율성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만일에 해양이나 대륙이 혼란에 빠지거나 신경을 안 쓰게 되면 항상 뭐죠? 마마보이니까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발진이 없이 고요해서 썩는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성론, 그 다음에 뭐죠? 이 타율성론, 그 다음에 정체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민족성을 이루었다. 이게 민족성론이에요. 그것이 먼저 항상 눈치 보면서 패거리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큰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사대주의. 사대주의인데 큰 나라도 여러 개가 있으면 이 나라를 섬길까 저 나라를 섬길까 하는 당파주의, 분열성.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뭐냐,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식민사관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강제동원 있지 않습니까? 일제 말기에 할 때 네. 노무 지침서, 조선인에 대한 노무 관리 요령을 보게 되면 조선인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때려야 된다는 그런 노무 관리 수첩이 있어요. 지금 문창극 씨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 식민사에 주장한 것은 조선은 일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500년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본의 식민지에 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놀라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거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단골 주장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white man's burden.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백인들의 짐 이런 뜻이죠. 즉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침략했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근데 지들도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문명 개화인데 이 문명 개화는 기독교 문명의 전파라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 예. 따라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야만의 세계에 대해서 문명 개화시키고 기독교 복음화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따라서 백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우리 백인들의 부담 내지 의무였다. 우리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버든이거든. 버든, B-U-R-D-N. 화이트 맨즈 버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인도의 관리였던 식민지 관리였던 키플링이 한 말이에요. 바로 화이트 맨즈 버든을 얘기한 거죠. 즉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당구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습지 않습니까?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도 600년 지나서도 700년 지나서도 사과했는데 지금 문창극 씨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죠. 이런 기독교 처음 봤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 보자면 일제 시기에 기독교 독립운동가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3.1운동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자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다 얘기죠. 그러네요. 네. 예, 이건 말도 안 되고 게다가 뭐냐 더 웃긴 것은 일본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야. 이상한 신도, 천황제 훗날 그 국가주의의 핵심이 되는 신도라는 이상한 그 천황 종교 아니에요. 그것도 앞뒤도 안 맞죠. 예,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한 말이라든지. 아우, 이거는 정말, 예. 예, 그 다음에 방공을 교류로 삼는 기독교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이른바 기독교들은 교류가 하나님이 아니고 방공이잖아요. 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배교예요. 그다음에 독재 찬양, 민주주의에 대한 적개심,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모아놓으면 뭐예요? 이것들은 보수가 아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네. 들어본 얘기들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예,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던 교학사 교과서 내용이네요. 그렇죠. 역사 교과서 내용. 예, 예.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문창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정권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뭐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켜야 될 가치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버려야 될 나쁜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보수가 아니고 수구, 반동, 폐륜적 극우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창극 씨뿐만 아니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 서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창극 때문에 워낙 큰 참극 때문에 작은 참극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미 작년도 교학사 교과서 이른바 파동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희 교수 시켰죠. 그러면서 다 전진 배치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올해 6월 달쯤 돼서는 사실은 교육부 편수국을 부활하거나 심지어는 심하게는 국정화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런 속에서 바로 이 문창극이나 역사인식 알겠죠. 교학사 똑같죠. 김명수 씨는 바로 교학사 교과서 지지하는 라인이에요. 그렇죠. 강경파고.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정권이 바라보는 역사인식 이걸 누가 인준합니까?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하라는 거 아니에요? 통과. 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김명수든 문창극이나 이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권이 갖는 반동성이라고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면 뭐예요 이거 뭐 논문 표절에다가 또 돈도 쉽게 말하면 논문 발표비도 착복한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건 교육부 장관 문제가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아, 참 어디 내놓기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총리하겠다고 장관하겠다고 나와 있는 이 상황이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알까봐 참 부끄럽습니다. 예, 남사시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지금 뭐냐면 게다가 이번에 아베 총리가 네. 지금 뭐냐면 그 일본 위안부 범죄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노다마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발표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창극이 또 나와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짝짝꿍 박수 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옳다구나 이러고는 지금 신이 났네요. 예, 일본에서 계속 언론 띄우는 이유는 한국의 총리 후보가 미리 나서서 정리해 준 셈이잖아요. 이 상황만 하더라도 총리 이전에 그렇죠? 오히려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총리에 대한 뭐냐면 인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을 야단 맞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나오는데 이완용을 붙여주는 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늘 원로학자들이 또 나서는 거예요. 역사학교도 네. 나왔고. 아이고 참 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네. 정말 이것도 나라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종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DNA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야 유신의 잔당들 속에는 친일의 DNA가 흐르는구나. 아니 근데 이분들 모아가지고 그냥 일본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근데 놀라운 거 이 친일의 DNA는 유전자 조작도 안 돼 어떻게 종자 개량도 안 돼. 아니 그렇게 일본이 좋으시면 가시라고요. 예,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파견간 마치 임나 일본부 같아. 아 그러네요. 정말로 예, 정말 이해가 끔찍한 좀 얘기입니다. 되겠습니다. 예, 꼭 그 총을 들고 대포를 밀어붙여서 나라를 침략하는 것만 침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때에 박힌 이 친일의 DNA 이거 참 무섭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 심어놓은 식민 사관이 끔찍하네요. 유신 체제를 통해서 예. 유신의 아이들에게 DNA로 심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본과 무관하게 한국에 대해서 책임지면서도 원격 조정 당하듯이 마치 그러네요. 간다는 것이죠. 예. 자, 저희가 아까 잠깐 그 고노다마 재검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도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노다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고노다마가 아니라 고노담화의 재검토겠죠. 네. 예. 근데 먼저 고노다마가 뭔지 이해하게 되면 이 아베 정권의 재검토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뭐 2, 3일 안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예, 우선 고노담화의 정식 명칭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죠. 자기네 이제 자료들 조사한 결과에 따른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라고 하는 꽤 긴 거예요. 장관의 공식 담화입니다. 이건 1993년도 8월 4일에 그 당시에 미야자와 정권이죠. 네. 이때 이제 고노 요헤이라는 사람이 내각 관방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일본 내각에서 1년 8개월 동안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뭐냐면 내각을 거쳐서 내각 결의를 거쳐서 나온 담화니까 상당히 공식성이 있죠. 근데 이 한마디 얘기 이런 거죠.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와 있다는 거죠. 실제 위안부 동원한 일이 있고 이런 건 강제였다는 것을 인정한 담화문이에요. 매우 길지만 네. 이거는 좀 읽어 주시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만 재검토가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아마 고노담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에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령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일을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원,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원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원,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네. 요지가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라는 사실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장기간 동안 있었다. 사실 인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안소의 설치나 관리 또는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옛 일본군, 제국 일본이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국가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네. 세 번째로 또 관리 등도 직접 가담했는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고 그 생활을 참혹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국가의 개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제성을 인정했고 특히 마지막으로는 조선 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은 또 중국의 연구자들은 중국인이 제일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어쨌든 조선 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 해서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인정만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권호 담화는 앞부분은 이제 인정이잖아요. 네. 그 뒷부분은 이러한 인정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추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담화의 뒷부분은 몇 가지 대책이랄까 실천 방향을 내놓았는데 예. 이것 그 앞에 것이 부정되면 뒤에까지 부정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몇 가지 대책이나 실천 방향에 대해서도 그 권호 담화의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네. 요게 이제 후반부예요. 한마디 하면 후반부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큰 틀 속에서 사과와 반성을 어떠한 방식도 하겠다. 네. 정치적 담화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의한 또 행동 방안을 모색하겠고 또 명확하게 밝힌 교육과 재발 방지 등을 이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 사실 이런 것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 여성기금 이른바 국민기금이라는 게 있었죠. 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한테
정부가 돈도 내고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해서 민간 기금도 조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시아 여성 기금 또는 국민 기금이 있었죠. 또 하나가 위안부에 관한 기술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교과서에. 근데 뭐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고 결코. 예. 근데 요 부분들이 이제 그 이해 후속 조치였어요. 근데 그 사실이 고노다마 자체도 불완전한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도 빠져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했지만 그것도 불충분하고 완전한 사과 반성은 아닌데 나름 그 당시 조건에서 상당히 전진한 것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한국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입니다. 그 재벌 방지. 근데 뭐냐 정작 일본에서 그 다음에 내놓았던 대책은 아시아 여성 기금인데 이것은 국민 기금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위로금 같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오히려 고노다마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안 받은 거예요. 상당수가. 왜? 우리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강제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건데 네. 무슨 여성 기금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받게 돼서 계속 이 상태로 지금 답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가 이게 고노다마에 대한 재검토가 뭐냐 아베의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고노다마는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일본과 위안부의 실제 그다음에 강제성뿐만 아니라 관원 즉 일본 정부가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찌됐건 이건 내각 담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민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현 일본 정부의 어찌됐건 공식 입장이 세매요. 이걸 번복하지 않는 한은. 이행은 잘 안 한다 하더라도. 네네. 따라서 일단은 일본 정부도 일본과 위안부가 대부분 강압적 모집되었다는 것과 당시 정부와 군이 그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노다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네. 자, 이 고노다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고노다마를 재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아베 정권 때문에 지금 고노다마에 다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본 우익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두 번째 있었다면 민간업자에 지시고 위안부를 돈 벌러 갔다 자발적으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에서 군이 운영하거나 개입한 사례가 있었지만 정책이나 구조가 아닌 불상사 같은 사례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일탈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있어온 거 아니냐.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왜 우리만 독박 쓰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조선에서 동원하는 과정에서 군의 개입은 없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말하는 강제동원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고노다마를 보면은 자기네가 얘기했던 일본 구구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고노다마에 대해서 우리는 고노다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우익들의 경우는 고노다마를 없애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고노다마 내용 지금 읽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노력하겠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참고를 하겠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흔히 말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전진한 것을 나아가는 게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건데, 바로 그렇죠. 이 고노다마 폐기를 향한 우익의 행동이 진행되어 왔고, 아베가 바로 그 절정에 있는, 가미가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다마는 내각 차원의 정식 결의잖아요. 네. 따라서 뭐냐면 다마를 폐지하려면 역시 동일한 수준의 내각 차원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베가 내각에서 이걸 다시 조직하려니까 바로 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가 간을 여러 번 본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베가 시간 날 때마다 막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창렬은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뭐냐면 올해 2월 달마다라도 또 보면 또 고노 관방장관처럼 이번에 아베의 관방장관이 또 뭐냐면 국회에서 이제 위안부 강제 연행된 증거가 없었다.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부정을 해버렸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고노다마를 수정할 것을 이미 간을 보고 여론을 쭉 본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처음에 내외 반발이 컸죠. 미국에서도 깝깝한 거예요. 한미일 군사 삼각 동맹해야 되는데 아베가 너무 튄다. 네. 왼수에서 뭐냐면 일단 2014년 3월 16일 날 아베가
이 고노다마는 인정하겠다. 고노다마는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인정하겠다면서 뭐냐? 사실상 무력시키기 위한 플랜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월 달부터 고노다마 검증 태스크포스를 꾸린 거예요. 예, 재검증이죠, 쉽게 말.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것을 비공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동안 아니죠. 벌써 한 4개월 가까이 됐나요? 된 것들을 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론에 흘렸죠. 네. 흘렸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적은 고노다마 자체를 내각 결의를 통해서 부정하지 않더라도 이 검증한 내용을 국회에 보내서 사실상은 부정하는 내용들을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흔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둥뿌리를 뽑겠다. 흔들기 중에서도. 아, 정말 그 우리나라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꼼수를 보는 것 같은데. 예, 하나하나씩 조사모사로.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고노담화 재검토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사실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에 기초한 이후 행위잖아요. 네. 따라서 이 아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뭘 하겠다 해라 사실을 부정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예, 사실 부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뭐냐면 고노다마의 기초가 됐을 때 한국인 피해자 할머니 네. 증언이 한 16명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증언을 검토하면서 할머니들 증언이 사실하고 안 맞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이 피해자들의 증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했어요. 고노다마의 재검토 팀이. 근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기억나시죠? 할머니들이. 예. 네. 다른 나라의 할머니들도. 예. 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주 또 뭐냐면 이 살짝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흘린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교토통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 당사자의 반발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일부 표현들이 한일 양 정부가 조율해서 맞춘 것이다. 짜맞춘 것이다. 즉 사실과 무관하게 짜맞췄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번에 내놓음으로써 할머니들은 직접 거론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은 할머니들의 증언을 부정하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분명히 이 한일 양국 간 조율의 결과라는 일본 측의 예.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니 도대체 한일 양국 정부가 설사 조율을 했다 하더라도 조율한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조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걸까? 네. 이렇게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 아베 이쪽에 검토팀의 주장입니다. 입장에 따르자면 이 핵심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담화 초안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네. 했는데 해서 이거 한국 측에 보여줬다는 얘기죠.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했는데 한국 정부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위안부 모집자를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원래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 의향. 참 어려운 단어예요. intention이라고 해야 되나? 의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군의 지시라고 고쳐달라. 지시를 받은 업자로. 의향과 지시는 좀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의향을 내비쳐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네. 일본 측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일본 정부는 군이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자꾸 그 증거가 없는데 왜냐 지시란 말을 써야 해야 되느냐 했는데 한국이 계속 지시를 받을 업자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의향과 지시의 중간으로서 요청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다. 의향과 지시 사이의 절충인데 이게 요청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야기하면 사실하고 다른데 한국 정부가 하도 뒹굴어서 어중간하게 받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상 뭐죠? 할머니 증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교묘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도 논쟁의 쟁점을 한국 정부에다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 진위 여부와 관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논란이 됐을 때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그 위안부가 얘들이 있었다는데 그 강제성 없었다는 얘기 한국에서 동원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폭력적 강제성 없었다는 얘기하고 군 개입한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입각해서 아시아 여성 기금을 조성했단 말이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국민기금 형식으로. 근데 2007년도에 이제 일단 종료가 됐어요. 사업이. 했다. 그래서 위안부 표지를 지원했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을 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의향과 지시 사이에 요청이라는 애매모호한 걸 해서도 일본 정부는 정말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질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해줄 거 다 해줬다. 닥치고 가만히 있어, 한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논쟁이. 그러면 일부 한국인 피해자 할머니들도 받은 사람이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 다음에 이렇게 논쟁하면서 이상한 방향 끌고 갈 겁니다. 받은 할머니하고 받지 않은 거부한 할머니의 사이에 이간질하는 싸움으로 가면서 자기 빠져버릴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사실과 무관하게 짜웅 쳤다. 좀 말로 하면. 한국 정부가 해명해야 된다. 짜웅 쳤냐 안 쳤냐. 논쟁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서 마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새누리당에서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문건 유출했을 때. 물타기 하듯이. 하면서 논점 비켜가기. 비켜가기. 네. 예.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정권은 이런 인사 참극을 벌였을까요?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꼭 1907년도 내각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정미조약이라고 했죠. 군대에서 하던 시기. 네. 그때 가장 물론 1905년부터 친일 내각입니다만은 결정적인 건 7년도 내각 완전히 도장 찍어준 내각 같은데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이제 방송이 바뀌었죠. 라디오 100년 전쟁 한 것도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똑바로 살기 위해서 자 4.19 이후의 4.19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예.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죠. 네. 예. 마지막 정말로 끝내봐야죠.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자 4.19 저는 4월 19일 자체는 억울하고 봐요. 4월 19일 당일은. 당일. 예. 그러나 4월 26일이 되면서 억에서 혁명을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때 뭐냐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뭡니까? 이제는 일단은 민주당 정권에 한번 믿어보자. 그러나 왜 일단은 이제 뭐 학생들이 정권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믿어보자. 그러면 학생들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뭐라고 할까? 보급이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국민 계몽 운동이나 신상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좀 믿고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맡겨준 거죠.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냐면 가짜 남보 달고 다니고 차를 말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 자체 한계가 보여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화를 하는 다양한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수많은 수도 구멍이 있었던 거죠. 이 구멍들이 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권이 다 안아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교원노조, 즉 교육의 민주화하고 정치적 중립화, 그지요? 그 다음에 어용노조를 대신한 민주노조의 탄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한국노동조합 촌영맹으로의 발전적 해체라든지 하는 민주노동운동의 출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점차 4.19는 자유당과 이승만 타도라는 그런 정치적 억에서부터 사회혁명으로 점차 발전하게 되고 이런 전체적인 사회민주화 분위기를 우리는 4.19 이후에 4.19라 불렀고 그중에서 마침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주제의 운동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저 학교 다닐 때도 이 누구나 얘기하면, 얘기해야 되지만 네, 이 얘기하면 번 굉장히 민감했어요.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로 통일운동에 대한 그렇죠. 얘기죠. 예. 사실 통일운동은 누구라도 얘기해야 될 주제잖아요. 네. 한반도에 사는 한반도 주민, 남북 주민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가장 또 이것만 말 잘못했다면 그냥 바로 네,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통일운동이 1960년 11월 1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발기대회를 시작으로 5.16 쿠데타 직전까지 활발하게 전개가 됐죠. 예, 그래서 4.19 이후에 4.19에서 가장 큰 운동은 통일운동이었어요. 이른바 5.16 쿠데타의 명분이 되는
이른바 무분별한 통일 논의가 백화제방합니다. 만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통일론이라는 건 쿠데타 세력이 한 말이잖아요. 네, 그 군발이 쿠데타들이 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군발은 군인 일반이 아닙니다. 네. 정치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 정치 군인들. 예. 그 쪽발이란 말이 우리가 일본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당시 한국 민중들의 분노의 용어였듯이. 네네. 자, 하여튼 무분별한지 사례가 많은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예, 또 꼼꼼하게 살펴보죠. 예. 이때의 통일운동 보셔야 오늘날 통일운동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는 뭐냐, 그 당시에 어찌됐건 장면 정권가, 때는 그 당시에도 민주주의가 그래도 분출되던 시기지 않습니까? 예, 표현의 자유가 그래도 가장 많이 확보되었던 시기다. 이거 전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제1공화국, 이른바 이승만 독재 정권 시기에는 체제 유지의 가장 수단이었던 반공과 통일이 이제는 대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성난사자들의 토론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심지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즉 계몽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961년 5월 5일에는 그 4.19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고 1년 정도 지나서겠죠. 그 유명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심지어는 한반도 통일의 중립화 방안 또는 평화적 통일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제기도 되고 심지어는 북한 학생들과 통일회담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야. 이런 것들이 이제 때로 다소 낭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거침없이 하이킥 하던 시기예요. 50여 년 전인데요. 굉장히 앞서가는 시대. 왜 지금은 못하냐 말이지. 지금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예. 야, 잘 보십시오. 이게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게 6.25 끝난 지 7년 뒤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생들은 뭐죠? 6.25를 겪은 세대입니다. 피난살이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 전쟁을 겪은 세대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아. 자, 이 학생들이 20살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22살로 해야 되겠네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하면 평균 나누면 22살 정도가 된다 치면 그러면 7년 전이면 15살 중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볼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와. 바로 전쟁 시기에 부모들의 자식 세대로서 사춘기를 전쟁 때 보낸 세대죠. 이들이 이런 요구 나왔지만 우리가 또 놀라운 건 조봉암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산도. 네. 예, 이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통일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가 4.19 혁명에서 가장 조직화된 주도 세력으로서는 학생층이었죠. 그렇죠. 예, 이들이 당면 목표는 자유당 독재 정권 타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물러났으니까 장면 정권에게 뒤처리를 맡긴 거예요. 일종의 보수 정치, 수하고 좀 다르죠. 이게 과도 정부를 맡기고 학내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학내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대외적으로 계몽운동, 신상운동 했어요. 학내 민주화 운동은 학도국단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없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신생활운동 같은 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혁명 정치를 바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활과 신도덕이 수립돼야 된다. 한 사회 기초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별다른 호응도 없었고 학생들도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다가 이 통일운동으로 다시 큰 줄기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4월 혁명의 진정한 발전자 방향이 뭐냐를 고민하는데 그것은 이러저러한 격가지가 아니라 통일로서 큰 줄기를 잡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4월 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된다. 즉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38도선 휴전선이죠. 그때는 남한이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놓고 바라보는 민족사 전체에 놓고 4월 혁명을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사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민족사 전체라는 구조 속에서 4월 혁명의 의의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민주화 문제에서 사실은 민족 최대 비극인 분단의 극복으로 인식이 발전한 거군요. 그렇죠. 아, 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역사학자의 말로 비유하자면 분단 시대의 역사 인식에서 통일 시대의 역사 인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와. 당신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할 때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다가 아니라 분단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나의 4월 혁명은 이승만 정권 타도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사회를 희망한다. 통일 사회를.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어요. 예. 에이구. 아, 왜 한숨을, 실장님? 죄송합니다. 또 요즘 대학생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 하면 요즘 대학생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취업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시대는 먹고 살기 좋았습니까? 실장님? 그러게요. 솔직히요.
예, 하여튼 뭐 제가 더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 알죠. 네. 자, 그렇게 해서 1961년, 그러니까 4.19 첫 돌을 맞아서 1년째 되면서 서울대생들이 이제 4월 혁명 제2선언문을 발표해요. 이들이 1년 전에 4월 혁명 선언문을 했잖아요. 네. 자유의 종을 난타하라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선언문이 있어요. 여기 선언문이 있는데 여기 인용문을 조금씩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땅의 역사를 전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 세력, 반매판 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 예. 여기서 보면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뭐냐면 변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변혁은 혁명이라는 뜻이죠. 반봉건, 아직도 봉건 잔재가 많이 있으니까 봉건적 유죄를 없애야 된다. 반외압 세력, 외세죠. 그 다음에 매판 자본 아시죠? 네. 세계를 청산한 속에서 민족혁명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민족혁명. 네. 민족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 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 예. 자, 보면 민족 통일이 하나의 틀 속에서 해결되면서 4.19가 이제 뭐냐, 민주주의 과제, 민족적 과제. 이 양자를 수합하는 게 뭐냐면 민주적 통일 조국의 건설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속에서 뭐냐면 바로 이제 된 것이에요. 이미 이 4.19, 1961년 4.19 첫돌 선언문 이전에 이미 60년 11월 달에 이제 그런 운동이 시작됐죠. 그때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등 쭉 각 대학마다 민족통일연구회가 만들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서울대에서 한번 선언문 나오죠. 그래서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61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국 17개 대학 대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가 열리면서 남북 학생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이것도 보게 되면 좀 이제 선언문이 좀 중요합니다. 이건 운동보다는 그 인식이 중요하죠. 왜? 네. 운동 초기 단계에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인용문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입니다. 이 17개 대학이 이제 1961년 5월 5일 날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이제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인용한 부분 읽어봐 주실래요? 네. 세계사적 현 단계의 기본적 특징은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의 승리. 네, 여기서 잠깐 끌어볼까요? 이제 식민지 문제 나와버리죠. 4.19에서 식민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반식민지, 절반의 식민지 이렇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계사의 현 단계 특징은 뭐냐면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도 식민지나 반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쪽에서 민족해방 투쟁이 일어남으로써 정차로 승리하고 하면서 독립을 획득하고 있다. 60년 되면 아시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세계사의 전망 속에서 4.19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는 이조와 일제통치의 유산인 식민지적, 반식민지적, 반봉건성의 요소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나 4월 혁명을 계기로 민족 대중 세력은 매판 관료 세력을, 통일 세력은 반통일 세력을, 평화 세력은 전쟁 세력을 압도. 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됐죠. 이렇게. 예,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인식이 불과 1년 만에 뭐죠? 부정선거 다시 하라해서 이승만 하야하라로 나왔다가 그다음에 1년 만에 이렇게 온 거죠. 아, 굉장히 네. 발전의 속도나 깊이나 이게 수준이 높습니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계사 차원에서 60년대를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의 승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그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세계사 속에서 4월 혁명의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나 일제통치 두 가지가 보면 봉건적인 거와 식민지성이겠죠.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4월 혁명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했지만 매판 관료 세력을 민족 세력은 매판 관료를 근데 통일 세력은 반통일을 평화 세력은 전쟁 세력을 평화 세력은 전쟁 세력 하는 것은 뭐죠? 북진 통일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평화운동을 하겠다. 이 기반이 마련됐다. 비로소 4월 혁명을 통해서. 네. 따라서 뭐죠? 이제 그 실천을 하자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타격으로서 통일의 쟁취를 완결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야. 네.
그래서 그것을 집약시킨 과제가 통일인데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서 이제 학생들이니까 네.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하자. 아. 이건 아마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만은 낭만적인 요소 좀 있긴 있었다 저는 봐요. 그러나 또 못할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뭐, 정부나 또는 네. 정치권이 못 나서면은 학생들이 나서겠다. 투표권도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해가 없잖아요, 학생들은.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공개적으로. 예. 예. 뭐 판문점에서 보자면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북한 학생 및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편의 제공해달라는 등 5개항을 촉구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들이겠지만 당시 그 장면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는 했겠네요. 아 그렇죠. 소심한 장면 정권에서 소심한 장면 정권. 예. 예. 예, 좀 소심하고 수줍은 보수예요. 예. 이 아, 장면 표현을 정- 좀 그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즉각 불어 수줍으나 단호하게 불어 불하겠다 허가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오히려 더 열받게 만든 거죠. 아이쿠야. 그냥 학시운동의 분위기가 컸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뭐냐면, 이제 5월 14일에 민자통, 민족자주통일연맹 주최로 남북 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 촉진 골기대회. 민자통은 이제, 이거는 어른 조직이죠, 쉽게 말하면 학생 조직이 아니고, 됩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지지 골기대회죠, 촉구대회고, 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각계각층 지지 호응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물론 진보 핵심 쪽이 더 컸죠. 이러다가 보니까 5월 13일 골기대가 열렸는데 3일 뒤에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냐 공식 결성대회는 이르지 못하고 촉구대회까지 하고 바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죠. 아, 이 당시 분위기가요, 이렇게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 점점 확산돼가는 상황이었다면은 당시의 수구나 보수로서는 부담을 넘어서서 아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규제를 하려고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사회는 이제 그 스튜던트 파워라 흔히 얘기하잖아요. 바로 근데 기성세대에 대한 또는 기존 질서,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 또는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 아니겠어요. 근데 기존 질서는 뭐죠? 반공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면 정권은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만듭니다. 그 쉽게 말하면 반공법은 개혁되는 거죠. 네. 국가보안법이 있음에도 또 반공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묘를 규제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4.19 이후에 나온 것들. 그렇게 해서 이 2대 악법이 만들어지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2대 악법 반대 투쟁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장면 정권은 민주 정권이라면서요. 네. 어떻게 2대 악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만 한국의 수구하고 보수 사이에는 불륜의 통로가 있어요. 네. 양쪽 똥구멍으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쿠야, 예. 근데 바로 이제 반공이에요. 근데 그 반공법이요. 네. 아까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또다시 반공법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에요. 이 법에 따르자면 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정당 혹은 단체의 결성은 간첩 활동으로 간주하겠다. 지금 이거 뭐죠? 지금 학생들의 그 남북 그 협상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통일하다. 학생들 얘기 다 간첩 활동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게 되면 그죠? 또 단체가 되면 간첩 활동 간주하겠다. 그래서 뭐냐? 종신행위에서부터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공민권 박탈에 대한 저항이나 그러니까 공민권을 박탈하겠다 할 때 저항하거나 또는 기아 빈곤을 타파하게 한 움직임을 반역죄로도 볼 수 있고 그에 동조한 사람까지 모두 국가 안보를 이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기소할 수 있도록 아주 악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악법이었어요. 아, 이게 지금 들어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더해져서 데모 규제법도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반공법이 국가보안법보다 더 끔찍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이고 네. 여기에다가 데모 규제법은 뭐냐? 요즘 청와대 근처에서 뭐 하면 안 되죠. 근데 원칙이 없는데도 무시합니다. 네네. 경찰들이 와서 바로 에워싸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 데모 규제법의 경우에는 공공 건물로부터 20m 이내에서의 시위와 집회는 물론, 그러니까 20m 이내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허가나 지도가 없는 일체의 데모는 금지한다. 그다음에 여기 또 코미디가 있어요. 외국인이 소유 또는 접수한 물건이나 저택에 서 있는 사람. 외국인 미국인들 아니겠어요? 네.
일몰 이후의 시위, 확성기를 설치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확성기의 사용을 방조하는 행위,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조건을 성립시켰어요. 뭐 아예 모이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요 반대 투쟁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4.19에 나온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법입니까? 그래서 뭐냐, 이 방공법과 대목규제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니까 혁신정당이라든지 민주세력 총집결집에서 벌인 게 바로 이제 공동투쟁했는데, 사회대중당, 그 당시 혁신정당 중 하나예요. 네. 또 사회당 같은 것과 우리 피학살 유족회 아시죠? 4.19에 네.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또는 민주민족청년동맹, 그 민민청이라 그래요. 민민청. 다 박쥐 때 다 이제 작살납니다. 이 표현을 제가 험하게 써서 죄송한데요. 통일민주청년동맹, 한국교원노조 등 이러한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61년 2월 달에 이대학부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뭐냐면 그 3월 20일 날 무려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 가운데 이대학부 반대 서울시민 골기대까지 개최했어요. 네네.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방공법, 대목규제법,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라든지 장면 정권의 총사 때 말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쿠데타 일으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덜해서 그죠? 야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에 만일에 방공법과 대목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국회를 불신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계림을 채택하면서 쭉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날이 저물게 되니까 3월 달에 3월 23일이 되죠. 네. 이 장면대가 타도하면서 횃불을 두고 장면 주택을 향해 가기도 했었어요. 아. 상당히 심하게 나갔죠.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장면 정권에서는 이제 뭐 전 경찰의 비상경계 태세도 내고 하면서 하는데 점차 확산되었어요. 지방으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대학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의 내용이잖아요. 4.19의 성과로서 나와야 될 게 반동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민중의 투쟁과 저항이 거세지게 되니까 결국 이대학법 제정이 미뤄집니다, 일단.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4.19, 그러니까 피해 화요일에서 4월 네. 26일 승리의 화요일로 저희가 갔잖아요. 네. 근데 1년밖에 안 지나서 다시 반동적인 상황의 정권에 의해서 탄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목할 것은 장면 정권이 보다 민주 정권인데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덜 민주화 나가는 바람에 문제 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예, 그리고 그렇다도 이대학법에 대해서 워낙 민중이 거세게 저항하니까 장면 정권 때 제정을 하지 않고 연기했어요. 근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5.16 쿠데타 직후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방공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5.16이 반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5.16 쿠데타 세력 때 늘 이야기한 게 남북 통일 학생 회담 아니에요. 네. 학생 통일 회담. 이 이대학법 반대 투쟁이 3월부터 본격화 되지 않습니까? 61년. 그러면서 5월 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 민족 통일 학생 연맹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 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가자 판문점으로 오라 남으로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미 쿠데타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냐면 방공을 국시로 내세우는 극우 군인들의 반등이 준비되고 있었죠. 자, 다음 시간에도 이 극우 반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오늘도 저희가요, 한 이야기들 조금,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럼요. 예. 예, 어떻게 반동이 오는가를 배워야 다시 80년 광주 때 전두환이 오고 그렇죠. 예. 80년에 노태우가 도와버리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